디지털 실버를 국가 없는 세계 준비 통화로 만드는 길. 돈의 삼중고에 대한 역사와 철학. 일부. 세로리코와 포토시 제국 자치구 1758년의 세부 묘사. 가스파르 미구엘 데 베리오자 제공.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곳에 위치한 포토시는 세계의 은을 공급했고 그 대가로 버마에서 바그다드까지 상품과 사람들을 수확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돈도 건전한 돈의 핵심적 속성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는 돈의 삼중고를 만들어냈습니다. 돈의 삼중고는 어떤 형태의 돈이 주어진 시간에 세 가지 속성 중 두 가지만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치 저장 또는 시간에 따른 매매성, 교환 마체 또는 공간에 따른 매매성, 계산 단위 또는 규모에 따른 매매성입니다. 돈의 삼중고를 해결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완벽한 형태의 돈이 만들어져 세계의 화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세계 최초의 무국적 세계 준비 통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분산형 금융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카스파는 돈의 삼중고를 해결하여 ABC를 모두 달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3부작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상품의 판매 가능성과 위조 불가능한 비용에 따른 화폐의 역사와 핵심 속성을 다룹니다. 표시된 대로 프로토머니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카스파의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제시하여 카스파가 결국 BTC의 스톡 플로우 비율을 능가할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카스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화폐가 되고 따라서 최고의 가치 점수가 될 방법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카스파가 테크노 경제학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경제학을 따르는 방법을 주장합니다. 2부에서는 작업 증명의 역사와 금속 상품, 금과 은에 이어 다음 형태의 판매 가능한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다룹니다. 게다가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블록체인은 확장성과 공간 전반의 판매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 매체로 가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카스파는 블록다그 주문과 작업 증명의 물리적 한계 확장, 최상의 교환 매체와 계산 단위 생성, 그리고 돈의 삼중고를 해결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3부에서는 분산형 금융이 돈의 삼중고, 머니 트릴레마를 해결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분산형 금융이라는 개념은 현재 잘못된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요점을 블록 크기 전쟁, 2015년부터 2017년에서 비롯된 암호화폐의 사용 목적 기능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상반된 비전인 두 가지 비전의 딜레마를 설명하여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두 비전을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이슨 로우리는 이를 추상적 힘 대 물리적 힘이라고 부르고 닉 사보는 이를 습식 코드 대 건조 코드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비전 접근 방식은 토마스 소엘이 이론화한 것처럼 제약이 있는 관점 대 제약이 없는 관점이나 작업 증명 대 지분 증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스파는 제가 코코로 나카모토 합병이라는 고 부르는 방식으로 두 가지 비전의 딜레마를 해결합니다. 돈과 그 속성의 역사, 원시돈, 상품과 위조 불가능한 비용. 처음에는 돈은 사회적 신용이나 서면을 통해 신용 기반 원장으로 가능했습니다. 부족과 같은 신뢰 기반 원장 추적 가능한 평판이 있는 내에서 인간은 정신적 원장을 통한 신용의 한 형태로 시간을 지남에 따라 교환된 서로의 집안일과 호의로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추적이 복잡해지면서 거래 소유권 및 신용을 기록한 스크랩가 있는 서명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서명 원장은 5000년 이상 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형태로 다양한 상품을 그림으로 표시하여 수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외부 원장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자 인간은 더 이상 신뢰 기반 원장에 의존할 수 없었고
조개, 수집품, 착용 가능한 물품 및 기타 상품과 같은 초기 돈 유형이 도입되었습니다. 닉 사보는 그의 에세이 Shelling Out the Origins of Money에서 주요 프로토 머니 유형과 그 용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화폐의 선구자들은 언어와 함께 초기 현대인이 다른 동물들이 해결할 수 없는 협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호 이타주의, 친족 이타주의, 공격성 완화 문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선구자들은 비법정 통화와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공유했습니다. 그저 상징적이거나 장식적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원형 화폐 유형에 따르는 공통적인 특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쉽게 휴대하거나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로부터 안전했습니다. 둘째, 유지할 수 없는 비용이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즉, 이러한 품목은 쉽게 위조하거나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간단한 관찰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원시 화폐 유형의 예로는 서부 아프리카의 아그리 구슬,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개 껍질, 야브라이 돌이 있습니다. 그 기원은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그리 구슬은 운석으로 만들어졌거나 이집트의 페니키아 상인에게 전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리 제작이 비싼 지역에서 생산된 유리 유형의 구슬이어서 복제하거나 위조하기가 어려웠고 위조할 수 없는 비용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크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그리 구슬에는 표준 회계 단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유리 제작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의 탐험가와 상인은 아프리카 상품과 교환하여 유리와 같은 특성을 재생산함으로써 아그리 구슬 시장을 범람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그리 구슬 공급이 급증하면서 위조할 수 없는 비용이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조개를 부족 간의 광범위한 무역을 위한 원시 화폐의 원천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조개는 찾기 어려워서 쉽게 위조할 수 없었고 높은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600년대 중반에 유럽 정착민들은 조개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결국 보트 타기와 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급을 늘렸습니다. 1661년까지 조개는 가치와 화폐적 역할을 잃었습니다. 야프섬의 라이스톤 중앙에 구멍이 난 커다란 원형 디스크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가 수백 파운드에 달했고 이웃섬인 팔라우와 괌에서 가져왔습니다. 무게 때문에 돌은 배달 시 결코 움직이지 않았지만 소유주는 움직이지 않고도 돌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소유주가 구매할 때까지 영수증을 보관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거리에 따라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단일돌의 일부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돌은 만들기 어려워서 위조할 수 없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 무게가 상당해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871년 아일랜드계 미국인 선원 데이비드 오키프가 이 돌을 발견하면서 상황은 곧 바뀌었습니다. 오키프는 섬의 코코넛 공구가 맞바꾸어 돌을 재창조, 더 현대적인 도구와 폭발물을 사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야프선 주민들은 재창조된 돌을 거부하고 대신 손으로 만든 오래된 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의 변화, 새 돌보다 오래된 돌을 선호로 인해 돌의 교환 수단으로서 대체성이 제한되었습니다. 프로토 머니의 몰락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했습니다. 그 공급은 외국의 기술 발전으로 쉽게 부풀려졌습니다. 곡물, 가축, 소금과 같이 프로토 머니와 유사하게 기능하는 다른 상품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토 머니의 실패는 판매 가능한 돈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화폐의 역사와 그 속성, 교환 가치와 판매성. 상품 교환은 원래 직접 교환, 즉 물물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물 교환은 사람 A가 X를 만들고 사람 B가 Y를 만들 때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사람 B는
X를 원하고 사람 A는 Y를 원합니다. 그러나 욕구의 일치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람 B는 X를 원하지 않고 사람 A는 X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칼 맹거가 말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일치 문제, A는 B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만 B는 C가 가지고 있는 것만 원하고 C는 A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판매하려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책 비트코인 표준 중앙은행에 대한 분산화된 대안에서 이 문제를 간결하게 분석합니다. 욕망의 일치 문제는 세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람이 가진 욕망은 가진 것과 가치가 같지 않을 수 있으며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 한 덩이를 자동차와 교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자동차를 한 덩이의 빵과 동등한 가치의 분수로 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빵 비축품에 팔고 싶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문제는 규모의 일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간적 우연성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위조 비용이 높은 내구성이 있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만 팔려고 하는 물건은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로 돌아가서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빵 비축품과 교환하고 싶어 한다면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에 빵이 오래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의 우연성이 부족하여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 쉽게 옮길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한 지역의 집을 다른 지역의 다른 집으로 교환하는 예를 사용합니다. 욕구의 일치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접 교환이 필요하며 여기서 세 번째 중간 재화가 사용됩니다. 이 중간 재화가 교환 매체가 됩니다. 저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앤 크립토시스에서 설명했듯이 물물교환 경제 내에서 거래 가능한 재화 간에는 점진적으로 많은 쌍이 존재합니다. 임의의 수의 n의 개의 다른 재화가 있다면 두 개의 다른 재화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한 재화를 수용하려면 거래 가능한 재화쌍의 관련수가 n 요인으로 줄어들어 n은 1개의 잠재적인 재화쌍만 남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프로토머니 유형에서 보았듯이 거의 모든 것이 교환 매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속성은 특정 매체가 유용한 형태의 돈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체의 다른 상품의 교환에만 사용되거나 구매되는 경우 돈으로 가능합니다. 자체 소비나 다른 상품, 투자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거나 구매되지 않습니다. 투자와 자본재는 수익을 제공하고 일정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며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돈과 다릅니다. 돈과 금융 투자 간의 이러한 구분은 이 기사 시리즈의 세 번째 부분에서 이해하는데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했듯이 사람들의 선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옳은 선택과 틀린 선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폐 형태를 채택하기 위해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저서인 The Origin of Money에서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할아버지로 자주 인용되는 칼 뱅거는 교환 매체가 올바른 화폐 선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속성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는 판매성이라는 핵심 속성에서 비롯됩니다. 판매성은 시장에서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용이성, 즉 교환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낮춰줍니다. 판매성은 상품이 높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가격 차이가 크지 않거나 거래량이 부족하지 않고도 많은 금액을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판매성을 이해하는 차원은 세 가지입니다. 규모, 공간, 시간에 걸쳐 판매성을 이해하듯이 판매성은 결코 고정된 산수가 아니며 경제 및 기술 발전의 상황에 따라 변화가 발생합니다. 규모에 따른 상품의 판매성은 상품을 다른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용이성입니다. 상품을 더 작은 단위로 쉽게 나누거나 더 큰 단위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규모에 따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하위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다른 상품의 교환 가치를 반영하도록 상품의 가치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환 유형이 생성됩니다. 게다가 각 단위가 다른 모든 단위와 정확히 같기 때문에 대체성이 달성됩니다. 공간 전반에 걸친 상품의 판매성은 상품을 거리를 가로질러 운반하거나 운반할 수 있는 용이성을 말하며 상품의 휴대성이라고도 합니다. 더욱이 공간 전반에 걸친 판매성은 지역 간 기능을 제공하므로 상품의 수용성 기능을 달성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세 번째 속성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매매성은 화폐에서 얻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속성입니다. 시간에 따른 상품의 매매성은 미래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품이 가치 저장소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상품이 가치를 유지하려면 상품이 공급을 제한하여 더 높은 수준의 희소성을 달성하는 메커니즘,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단위를 생산하는 어려움은 교환 매체가 하드머니인지 머니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상품이 너무 희귀하여 많은 사람이 얻거나 소유하기 너무 비싸거나 어려울 경우 유동성이 감소하고 화폐 형태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상품이 시간이 지나도 판매 가능하려면 세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위조할 수 없는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싸고 위조, 복제 또는 생산하기 어려운 것. 둘째, 위조, 복제 또는 생산의 용이성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공급 대신 객관적인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계산 단위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돈은 상품이어야 합니다. 머레이 로비스 바드가 그에 져서 정부는 우리 돈에 무엇을 했는가에서 말했듯이 돈은 추상적인 계산 단위가 아니며 구체적인 상품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돈은 고정된 가격 수준을 보장하지 않으며 주로 교환 매체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다릅니다. 상품의 경도와 위의 세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품의 재고 흐름 대 흐름 비율로 가장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재고는 과거 생산에서 소비되고 파괴된 것을 뺀 기존 공급입니다. 상품의 흐름은 미래에 예상되는 추가 생산입니다. 재고 대 흐름 비율이 낮은 상품은 쉽게 부풀려질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손실됩니다. 재고 대 흐름 비율이 높은 상품은 더 많은 단위를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유지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형태의 화폐도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차원을 모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가치 저장과 교환 매체는 별개의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둘 다 간접 교환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가치 저장은 즉각적인 교환 대신 나중에 교환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루트 비히 폰 미제스는 경제학 논설 인간 행동에서 개인이 가장 위험이 적은 재화의 가치를 저장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화폐 수요를 주도하기 때문에 쉽고 저렴하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교환 매체는 좋은 가치 저장 매체가 되어야 합니다. 판매 가능한 형태의 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이나 시간은 임의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프로토 머니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상품에 위조할 수 없는 비용은 여러 배로 그 자체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한 상품은 장기적으로 교환을 더 효율적이고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닉 사보가 말했듯이 위조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상품은 유익한 부의 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가치를 더합니다. 거래가 가능해지거나 비용이 덜릴 때마다 더 많은 비용이 회수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낭비되는 비용은 여러 거래에 걸쳐 생각됩니다. 기금속의 화폐적 가치에 이 원칙에 근거합니다. 또한 수집품에도 적용되는데 수집품은 희귀할수록 더 귀중하고 이 희귀성이 위조하기 어려울수록 더 귀중합니다. 또한 예술품처럼 입증 가능한 기술이나 고유한 인간 노동이 제품에 추가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시간이나 장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상품, 자원, 노동력의 비용과 가격이 감소함에 따라 시간이 짐에 따라 구매력이 향상됩니다. 교환 매체는 또한 수용성을 달성해야 하며 가격을 그 용어로 표현하고 따라서 계산 단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에 인식 가능한 교환 매체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각 상품은 다른 상품의 가격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이는 많은 가격을 초래하고 경제적 생산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식 가능한 교환 매체가 있는 경제가 존재한다면 모든 상품의 모든 가격은 동일한 계산 단위의 관점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맹거는 그에 져서 경제학의 원리에서 가격 측정은 돈에서 파생되고 이 화폐성은 말하자면 선택된 교환 매체에서 파생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잘 팔리는 것, 즉 시간, 공간, 규모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의 판매성을 달성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교환 매체가 따라서 최고의 화폐 형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더 시장이 있는 교환 매체는 덜 시장성이 있거나 보편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교환 매체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맹거가 크레디트에서 말했듯이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일련의 상품 중에서 시장성이 낮은 상품은 하나씩 벌어지고 결국에는 교환 매체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일 상품만 남게 되는 불가피한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듯이 돈은 세 가지 형태 중 기껏해야 두 가지만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 매체로서 금속 상품의 역사에서 은의 역할. 금과 은은 처음에 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매매성으로 인해 선택이 금속 화폐로 부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금의 공급을 늘리는 메커니즘은 은의 공급량보다 제한적입니다. 금의 자연적 희소성이 더 높고 따라서 은보다 재고대 흐름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금은 역사적으로 가치 저장소로 가능했으며 주로 부유층이 보유하고 더 큰 구매의 매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은은 금보다 더 잘 나눌 수 있어 일상적인 거래와 무역에 더 작은 동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에 따라 은의 더 높은 판매성으로 인해 교환 매체와 더 비슷하게 가능했고 따라서 돈과 더 비슷하게 가능했습니다.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은은 금융, 국제 무역 및 최초의 세계 경제 시스템의 시작을 개발하는 데 있어 쇼를 훔쳤습니다. 게다가 은은 국내 및 해외 소매 거래에 사용된 주요 금속 상품이었으며 가장 작은 금 단위는 그러한 지불의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임금과 급여 지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역사가 안드리 프랭크는 그의 저서에서 은이 전 세계를 돌았고 세계를 돌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카고 학파 저명한 경제학가도 역사상 주요 화폐 금속은 금이 아니라 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중요한 은은 무역 모델이 발생한 곳으로 고대 아테네, 메소포타미아, 특히 아폼 땅,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일본, 페루, 볼리비아의 포토시, 스페인, 초기 아메리카 등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점토판 원장에 기록된 은과 곡물의 이중 핵심 통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토판은 은으로 전환되거나 허용되는 국가 시스템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점토판의 전환성은 메소포타미아 도시에서 잘 작동했지만 아테네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점토판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무역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아테네인들은 은은 채굴하여 은화를 만들어 은 드레크메아로 알려졌으며 결국 고대 지중해의 달러로 가능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은화를 아크로폴리스 산 꼭대기에 있는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에 보관하고 임시 국가 일자리를 발행하고 세금 시스템을 구현하여 동전을 지역 전체에 유통했습니다. 여기에서 아테네인들은 운송 대출 및 프로토 은행 시스템과 같은 금융 도구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 실버, 테트라 드라크마.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아폼 땅은 아수르 상인이 지배하는 동안 지배한 후에 은 무역의 필수적인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는데, 은은 먼 도시 간의 무역을 위한 교환 매체로 가능했습니다. 윌리엄 앤 게츠만은 그의 책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 금융이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서 아수르 무역과 그 여파로 은이 메소포타미아 도시와 더 넓은 세계를 연결하는 돈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은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때입니다. 당나라는 종이돈의 전신이 플라잉 캐시 또는 페이피아오를 도입했습니다. 구리로 만든 전통적인 동전은 너무 무겁고 위험해서 종이돈을 뒷받침하는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돈에 동전 그림을 인쇄했습니다. 그러나 플라잉 캐시는 돈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특정 금액의 금속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증서였습니다. 진짜 종이의 출현은 송나라 때 스완성의 부유한 상인과 금융가 집단에 의해 약속 어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375년 명나라는 최초의 형태인 불황화폐인 대명보 초 또는 대명보화를 지폐로 발행했습니다. 동시에 홍무제는 금과 은을 화폐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불황화폐의 오버프린팅은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종이돈과 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황화폐의 실패로 인해 명나라는 금속 상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에 발행된 지폐, 구리보다 더 단단하고 효율적인 화폐 역할을 함으로써 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완명은 그의 논문 명나라의 은화 화폐와 세계 경제와의 중국의 연계에서 명나라 초기 때부터 청화 시대까지 후이저우 토지 거래 계약 427건을 분석했습니다. 저자는 명나라의 은화 화폐화가 청하와 홍치 시대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일방 대중 사이에서 시작된 풀뿌리 하향식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중국은 모든 세금을 은으로 내도록 강제했고, 그 국가는 이를 제국을 통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은에 대한 이러한 욕망은 다른 국가들이 비단, 도자기, 차와 같은 중국 상품과 거래하기 위해 채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16세기 전반에 은의 주요 공급국이었지만 대부분의 은은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채굴되었습니다. 16세기 후반부터 금과 은의 환율은 1대 5.5에서 1대 7 사이였습니다. 동시에 스페인에서는 환율이 1대 12에서 1대 14까지였습니다. 중국에서 은의 가치가 2배나 높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의 무역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17세기 내내 매년 150톤의 은이 아메리카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운송되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128톤이 아카폴코에서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의 스페인 식민지로 마닐라로 운송되었습니다. 플린과 지날데스는 그들의 져서 은 숟가락으로 태어나다 1571년 세계 무역의 기원에서 은을 생산하기 위한 마닐라의 건국이 최초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시작을 알렸다고 말합니다. 1497년 이후 카톨릭 군주의 은화. 페루의 포토시에서도 스페인 정착민의 은광러시가 발생했는데, 이는 상당한 은 매장량 때문이었습니다. 이 러시로 인해 이 도시는 고립된 지역에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기독교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더 히스토리 오브 머니의 저자인 잭 웨더포드는 포토시를 자본주의의 첫 번째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자본주의의 첫 번째 성분인 돈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스페인 페소, 스페인 달러라고 함은 8개의 동전이라는 뜻의 은화로 최초의 세계 기축 화폐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전체에 걸친 판매성 부족. 그러나 은행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운송이 번거롭고 느리고 비쌌기 때문에 우주 전역에서 판매성이 부족했습니다. 닉 사보가 주장하듯이 이는 특히 영국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유보트가 들끓는 대서양을 건너 캐나다로 금을 운송하여 금 본위제를 뒷받침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금속 상품을 일반적인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대부분 세금 징수 원가 표준 금액의 금속을 동전에 찍어야 했습니다. 동전이 더 많은 제3자의 손에 넘어가면서 동전은 빠르게 위조되기 쉽고 통치자들이 전쟁이나 기타 비상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동전의 금속성을 낮추면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우주 전역에서 판매성을 유지하기 위한 독점적 정책 결정 세력에 대한 방탄 제한 메커니즘도 부족했습니다. 군본이제, 부분적 준비금, 은행 및 불안 화폐의 기원. 은이 금융 시스템과 세계 무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반면 금은 결국 서구 세계의 금 본위제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는 아마 두 가지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첫째, 베리 아켄그린이 그의 책 글로벌 자본 국제 통화 시스템의 역사에서 주장하듯이 금은 우연히 화폐 기준으로서 은을 익혔습니다. 1717년 영국의 조폐국장 아이작 뉴턴이라고도 함. 은과 금의 공식 비율을 너무 낮게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은화가 유통되어서 사라지고 금이 지배력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영국이 세계 제국으로 부상하면서 국가들은 금으로만 거래하기 시작했고 인도와 중국의 은 기준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은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둘째, 은행 기술과 지폐는 규모에 따른 금의 분할성과 매도성을 개선하여 규모에서 은의 이전 우위를 맞추려면서도 더 높은 재고대 흐름을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매도 가능한 화폐로서의 금의 점수는 은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금 본위제가 되었습니다. 금으로 지폐와 금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금 본위제 하에서 은행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보관 및 청산과 같은 예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품 화폐, 예금을 수락하고 창구 영수증 또는 화폐 대체물이라고 알려진 예금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영수증 또는 대체물은 예금자에게 액면가를 요구 시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화폐 청구는 100% 진짜 화폐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게다가 예금자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은행 예금 서비스, 보관 및 청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둘째, 은행은 투자자와 저축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저축자에게 타임쉐어 계약이 제공되어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제공했고, 은행은 차례로 투자자에게 동일한 돈을 다시 대출했고, 이자는 연기금으로 은행의 수입을 구성했습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통화 공급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 준비금, 은행과 그 함정. 은행들은 곧 100% 지원 준비금이 경제적이지 않다고 결정하고 은행의 부분적 준비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부분적 준비금 은행은 은행 예금의 일부만 인출을 위해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은행 대출을 위한 준비금에 대한 인위적인 접근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투자자는 더 많이 빌릴 수 있었고 은행과 예금자는 추가 이자를 받았고 저축자는 즉시 인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부분적 준비금 은행은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첫째, 동일한 자금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2명 이상에게 주어져서 한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둘째, 동일한 자금에 대한 여러 소유권은 여러 소유자들과 동시에 자금을 청구하려고 할 때 은행 습격을 일으킵니다. 예금보험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절박한 시기에는 최후의 대출자, 즉 연방준비제도가 필요하여 습격을 구제하고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인위적으로 생성된 준비금은 은행이 실제 저축이 뒷받침 없이 대출을 통해 돈을 발행하는 순환 신용 확대에 참여함에 따라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의 판매성을 해칩니다. 이 시리즈의 2부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비트코인의 미래에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아트의 판매 가능한 독점적 기원. 전신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거래와 결제는 인간의 물리적 한계, 즉 배, 도보 또는 말의 속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통신 시스템만큼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자 금속 상품에 대한 청구권은 너무 느리고 번거롭고 비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 돈은 없어졌지만 창구 영수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본질적으로 금채무 불이행에 기반한 시스템인 불안지폐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불안지폐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형태가 아닌 독점적 형태의 화폐가 필요했습니다. 한스 헤르만 호페가 그의 기사 불안지폐는 어떻게 가능한가? 또는 화폐와 신용의 태보에서 설명했듯이 불안지폐의 창출을 경제적 자유 진입 시장에 맡긴다면 즉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유 진입의 경제적 조건 하에서 종이 지폐와 지불된 비화폐 가격이 생산 비용을 초과하면 지폐 생산은 즉시 화폐 가격이 생산 비용에 적응하는 지점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이 결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단일 지폐 생산자도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통화 붕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독점적 생산자는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 지폐 생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독점은 총 통화 공급량을 발행하고 각 통화 단위의 시장 가격은 총 수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화 단위는 생산 비용이 0인 경우에도 양의 시장 가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과 은과 같은 경제적 화폐 공급은 누구나 늘릴 수 있지만 경쟁적 화폐가 더 많이 발행되거나 만들어질수록 공급을 늘리는 과정이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이도 조정이라고 함, 공급에 추가된 모든 경제적 화폐 단위에 대해 생산의 한계 비용은 증가하고 한계 수익은 감소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경제적 화폐 단위의 가격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래 차트 다이어그램에 표시됩니다. 그러나 B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낮은 한계 비용은 더 많은 양의 경제적 화폐 단위가 생성되거나 발견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계 비용이 너무 낮으면 화폐 단위의 시장 가격이 0으로 떨어질 때까지 더 많은 단위를 만들려는 인센티브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발생한 대로 이는 경쟁 시스템에서의 불황화폐의 운명인데 생산 비용이 상대적 적기 때문입니다. 독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독점적 화폐는 신뢰 기반 화폐인 반면 경쟁적 화폐는 신뢰할 수 없는 화폐가 되려고 시도합니다. 이는 2부에서 논의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화폐, 즉 법정 통화 시스템을 구현하여 금속 상품의 물리적 한계를 추상화하여 거래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새롭고 더 빠른 세상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공간 전체에 걸친 판매 가능성 때문에 법정 통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공간 전체에 걸친 판매 가능성은 법정 통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아트의 철학적 기원, 존 노와 그의 영향. 속도와 공간 전반의 판매성이 불안화폐 채택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불안화폐의 철학적 기원은 존 로가 처음 개발한 17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는 스코틀랜드 프랑스 경제학자로 역사상 최초로 프랑스 중앙은행 중 하나인 설립하고 수장을 역임했습니다. 화폐 이론가로서 로는 관리 통화라는 개념의 선조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로의 교리와 명제는 불황화폐 시스템의 위대한 주창자인 케인즈주의자와 통화주의자, 공급 측 이론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 이론과 정책의 중요한 영역에서 달랐지만 모두 돈에 대한 로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1705년에 로는 책을 출版했는데 이 책은 공개시장에서 증권과 기타 자산을 매수 및 매도하여 지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현대중앙은행과 유사한 제도를 일원화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그의 화폐 이론은 화폐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1. 화폐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고 사용하는 도구이며 2. 화폐는 상품을 사는 교환 또는 바우처로만 사용됩니다. 화폐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대신 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돈은 상품이 교환되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이 교환되는 가치입니다. 돈의 용도는 상품과 은을 사는 것이고 돈은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교리에서 론은 세 가지 추가 명제를 도출합니다. 첫째, 화폐는 상품에 대한 증빙이므로 화폐는 지출되어야 하며 결코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화폐가 유통과 지출의 부족을 초래하여 무역, 실질 산출량, 고용 수준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명제는 케인즈주의 및 신케인즈주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케인즈주의자들에게 정부는 총 수요의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지출을 통해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완전 고용은 수요를 촉진시킬 수만큼 충분한 총 지출 없이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화폐의 재고가 아니다. 화폐의 지출의 흐름입니다. 화폐의 재고는 지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케인즈주의들은 화폐의 재고 대 흐름 비율의 한 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로의 두 번째 명제는 상품의 매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가치를 지니도록 하기 위해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 또는 일반적으로 경쟁적 화폐는 로 계획에 따라 화폐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상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케인즈주의자, 통화주의자, 공급축 이론가들에게 화폐의 가격 수준을 안정화하는 것은 선택된 통계적 평균이나 가격 지수의 불변성을 통해 거시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로의 상품화폐, 금에 대한 비판은 높은 자원 비용까지 확대됩니다. 이 비판은 특히 밀턴 프리먼과 통화주의 학파가 근본이제에서 불안지폐 시스템으로 옮겨가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리드먼은 위조할 수 없는 비용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화폐 표준을 위한 금을 주주하고 채굴하는 것은 상당한 자원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종이돈은 본질적으로 생산 비용이 없습니다. 로의 세 번째 명제는 필요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가능한 지표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 기관을 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세입자 1을 설명하는데 이는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사용하는 통화정책 도구로 사용되는 인플레이션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과 대중으로부터 재무부 증권을 매수하여 추가적인 은행준비금과 예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아트의 철학적 기원, 화폐의 상품과 신용 이론. 화폐의 기원과 정의는 여러 하위 분야로 나눠 두 가지 주요 사상 이론을 포괄합니다. 하나는 논리된 바와 같이 화폐의 상품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화폐의 신용 이론입니다. 전자는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유래되었으며 애덤 스미스의 구부론에서 확장되었습니다. 더욱이 화폐의 상품 이론은 화폐가 국가의 개입 없이도 자연스럽게 판매 가능한 재화로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화폐는 국가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법 행위의 산물이 아닙니다. 심지어 정치적 권위의 제재도 그것의 존재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품은 국가의 권력과 독재적인 경제적 관계의 결과로 아주 자연스럽게 화폐가 되었습니다. 맹거 경제학의 원리. 반면에 화폐의 신용 이론은 화폐의 가치가 어떤 상품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화폐는 단순히 신용과 부채의 시스템입니다. 화폐는 부채를 회귀하는 시스템으로 시작되었으며 모든 화폐 단위는 이러한 부채를 나타냅니다. 내재적 가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화폐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매수자이자 매도자이므로 우리는 모두 동시에 서로의 채무자이자 채권자이며 우리가 신용을 판매하고 따라서 상업의 청산소가 되는 은행의 놀라운 정도로 효율적인 기계에 의해 전체 커뮤니티의 부채와 신용이 집중화되고 서로 상쇄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모든 좋은 신용은
모든 부채를 갚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이론에 따르면 돈은 국가 권력과 법치주의로부터 발생한다. 19세기 후반에 이 이론을 발전시켰고 1900년대 초에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존의 작업과 MMT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일방적인 정책과 경제적 본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폐의 상품 이론은 시간에 따라 판매 가능한 형태의 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화폐 창출에 대한 제한적 메커니즘은 유지할 수 없는 비용성이며 이는 화폐 공급을 늘리는 것에 어려움과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금속 상품의 경우 은과 금의 자연적으로 고정된 공급이 제한적 메커니즘으로 가능하고 공급을 늘리는 과정은 채굴입니다. 채굴할수록 채굴이 더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나 화폐의 신용 이론은 부채 창출과 부채 상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화폐 창출에 대한 제한적 메커니즘은 대출이며 대출이 장려화되므로 화폐 공급을 늘리는 것도 장려됩니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화폐는 신용과 별개가 아닙니다. 화폐는 신용입니다. 피아트의 몰락, 경제 정책의 환상과 시간의 적. 표시된 대로 불안화폐는 1. 가격 안정, 2. 총수요와 따른 흐름의 증가, 3. 대출을 통해 부채를 발행하거나 포기하기 위한 교환 증빙, 내재적 가치 없으므로 존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제정책 결정을 위한 도구입니다. 게다가 이 세 가지 특성은 모두 독점적인 구조화된 형태의 화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역사적 인물인 앤 노버트 자쿠 티고로와 프리드힐이 하이에크는 경제적 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카스파의 채택에 영향을 미친 가격 안정 관념주의에 반대합니다. 티고르는 1700년대 경제자유주의의 초기 옹호자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 학파의 경제 창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격 안정 계획에 대한 그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화폐가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되려면 그 가치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이 화폐의 가치는 변화하기 쉽고 사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특정 상품의 양에 대응하던 동일한 양의 금속은 더 이상 해당 상품과 대응하지 않게 되고 동일한 상품을 나타내는데 더 많거나 적은 양의 화폐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다른 원인들이 각 순간의 경쟁적 화폐의 가치를 고정하는 데 협력하며 각 특정 상품의 가치나 상거래 내의 다른 가치의 총재와 비교했을 때 변동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판매 가능한 화폐는 경쟁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인위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치나 공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 구매력을 감소시키거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원치 않는 효과를 발생시킴. 게다가 티로가 주장하듯 그의 두 번째 요점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격 수준 변동은 화폐 단위의 구매력을 조종하여 단위의 과도한 공급이나 수요를 피합니다. 화폐 수요의 증가는 전반적인 가격 하락과 구매력의 증가로 수용되며 명목 화폐의 공급의 증가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푸가지 계획 가격 안정화는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의 가능성을 없앨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상, 즉 푸가지이기도 합니다. 하이에크 대부분 저작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통찰력은 완벽한 지식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며 불확실성과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구체적인 목표는 두 가지 종류의 합리주의였습니다. 중간계획, 사회주의 이상 집단주의과 호모 에코미쿠스의 추상적인 개인주의, 즉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모델, 정통 경제학에 의해 뒷받침됨. 이 종류의 합리주의는 삶의 사회적, 문화적 복합성과 따라서 경제 시장의 자발적 질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이에크가 그의 논문 사회에서 지식활동에서 주장하듯이 모든 개인은 특정 경험, 배경, 통찰력, 관점 및 실행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어느 정도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시간과 장소 특정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 교육을 마친 후 어떤 직업에서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특정 직업을 배우는데 할애할지, 그리고 모든 삶의 방식에서 사람, 지역 조건 및 특수 상황에서 대한 지식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단일 마인드 또는 단일 마인드의 선택된 집합체, 즉 중앙계획은 시장 내에 이러한 모든 복잡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통계적 집계도 소위 호모 이코노믹스, 그런 존재가 존재한다면 지역적 지식이 우주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전체 경제 상황을 구성하는 끊임없는 작은 변화를 점점 더 잊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통계적 집계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계적 집계는 세부 사항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큰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집계의 비교적 안정성은 통계학자들이 때때로 하는 것처럼 대수의 법칙이나 무작위 변화의 상호 보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요소의 수는 이러한 우연적 힘이 안정성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평균이나 가격 지수에 기반한 경제 계획과 화폐의 가격 안정성은 환상입니다. 2부에서 살펴보겠지만 하이에크 지역 지식 문제에 대한 답은 분산화, 즉 가격 책정 시스템의 분산화입니다. 시간의 적과 중앙 집중화. 1912년 JP 모건은 의회에서 금은 돈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신용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불안 화폐는 신용이므로 대출을 통해 공급이 늘어나지만 확대되는 부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판매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신용화폐 또한 순환적 통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는 입력과 출력이 부채인 피드백 루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정통화 시스템에서 미국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부채이고 소비자 은행의 미국 달러 예금은 해당 상업은행의 부채이며 상업은행 준비금은 다시 연방준비은행의 부채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준비금은 주로 미국 재무부 증권으로 구성된 연방준비은행 자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러한 미국 재무부 증권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이며 미국 달러로 지불된 세금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부채는 다른 부채의 무한한 부채입니다. 신용을 상쇄할 수 있는 판매 가능한 상품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 시스템의 가치는 순환적일 뿐만 아니라 공허합니다. 게다가 공급을 제한할 메커니즘이 없다면 이러한 부채의 본질은 부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고 부정적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피드백 루프를 유발하여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나선이나 다른 이들은 4차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자산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채인 달러와 달리 당신은 당신에게 자산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채가 아닌 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본 시리즈의 2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급증명 시스템을 통해 신용과 화폐를 분리하는 것은 신용화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전체에 걸친 판매성은 통화의 확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중앙 집중화의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그의 책 화폐와 교환 메커니즘에서 은행 시스템이 불균형을 형성하고 청산하는 데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될수록 은행 시스템이 기능하기 위해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다이그램 1은 여러 개인이 은행을 결제 계층으로 사용하여 서로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이그램 2는 여러 은행이 다른 사람의 돈을 서로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이그램 3는 여러 은행 간의 결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도입하고 다이그램 4는 다른 은행을 하나로 연결하는 런던의 기본 청산소를 보여줍니다. 사기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작업증명이 오스트리아 경제학 철학 주로 프리드리 하이크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암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작업증명이 어떻게 경제적 경화, 금과 은의 길을 계속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부분에서는 카스퍼가 공간과 규모에 걸쳐 어떻게
판매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작업 증명 자산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업적입니다. 지금은 카스파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판매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카스파의 판매성,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을 증가. 카스파는 결국 역사상 가장 높은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을 획득할 것입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지름에 따라 가장 잘 팔리는 화폐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어려운 화폐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아래 섹션에서 간단한 스톡 투 플로우 비율 모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격 예측 모델도 이러한 모델링을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즉 플랜 B 스톡 투 플로우 가격 모델과 파워로우 모델입니다. 이러한 가격 모델을 다루는 것은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술 경제적 피드백 루프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카스파의 주식대 흐름 비율 매핑. 카스파의 현재 및 미래 재고대 흐름 비율을 계산하려면 자산의 재고 및 흐름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재고는 주어진 시간에 카스파의 공급을 말합니다. 우리는 공식 카스파 배출 일정의 총 채굴량 열에서 이를 가져옵니다. 흐름은 카스파의 연간 생산률을 말합니다. 우리는 공식 카스파의 배출 일정이 월별 총계 및 날짜 열에서 이를 계산합니다. 배출 일정은 카스파의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온체일 배출 데이터가 이것과 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다음이 매핑됩니다. 보다시피 카스파의 현재 스톡 투 플로우 비율 점수는 대략 9에서 10입니다. 그러나 카스파의 배출 양은 매년 절반으로 줄어들고 블록 보상은 매달 2분의 1, 10분의 1로 배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카스파의 스톡 투 플로우를 비율 비교.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블록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실제 블록 시간은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진동합니다. 2015년 이전에는 매일 생성되는 블록이 매우 다양했고 2015년 이후에는 더 안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된 비트코인 공급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진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모든 보상 시대 2100만 블록의 평균 블록 시간을 취합합니다. 보상 시대 5부터 보상 시대 4의 평균 블록 시간을 추정합니다. 추정 블록 시간대에는 아래와 같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조정된 일정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공급량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비트코인과 카스파에 대한 예측 S2F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잠재적인 손실 코인을 제거하지 않고 전체 유통 공급량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 마찬가지로 디지털 상품은 금속 상품보다 앞서 나갈 것이고 이미 앞서 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광업자는 매년 약 1.5%의 새로운 금을 기존 지상 공급에서 추가합니다.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채굴된 금의 총 양은 약 3,000톤이며 2023년 연간 생산량은 3,650톤이 조금 넘었습니다. 역사적 평균보다 1.71에서 0.21 높음. 두 금액을 나누면 재고 대 흐름 비율이 58.4가 됩니다. 즉 현재 금 재고를 2배로 늘리려면 연간 생산량을 58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주식대 유동 비율은 2020년 5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28, 은보다 약간 낮음에서 56, 금보다 약간 낮음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주식 대비대 유동 비율은 120, 플랜 B에 따르면 부동산은 100에 약간 못 미침으로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화폐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바뀔 것입니다. 카스파는 디지털 은으로 작업 증명 화폐가 공간과 규모에 걸쳐 높은 판매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비트코인으로 불가능한 업적입니다. 히브리어 명사 카스의 은과 돈을 모두 의미하는 성경적 히브리어입니다. 두 단어 사이의 관계는
이해하기 쉬운데 가장 초기의 돈 형태 중 하나가 무게를 다룬 자루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캐스프라는 단어의 한 버전은 카스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카스파는 고대 은의 우수한 형태처럼 기능하지만 로고 디자인은 498, 518 콘스트 폰틀리오 아나스타우스를 묘사한 A.E. 하프폴리스 개혁 후 구리 주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실버로서 카스는 역사적으로 실제 금속 실버 대 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골드인 BTC보다 낮은 스톡 플로우 비율 그리고 시간에 따른 낮은 확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그래프 비트코인 대 카스파 S2F에서 볼 수 있듯이 카스는 결국 2030년까지 BTC의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을 능가하여 40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일 것입니다. 카스의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은 이 수렴 지점 이후 BTC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이에 2034년에 만에 가까운 비율하여 세계가 목격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돈 또는 시간에 따른 가장 판매 가능한 돈의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플랜 B의 가격 예측 모델, 시장 가치와 주식 흐름 비율 간의 상관관계. 플랜 B는 2019년 기사 희소성을 고려한 비트코인 가치 모델링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스톡 플로우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여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플랜 B는 다음을 계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와 S2F 비율 간의 비율과 시장 가치 사이에서 선형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R2는 95%입니다. R2 제곱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보여줍니다. R2가 100%이면 Y의 변동은 X에 의해 100% 설명될 수 있고 0% 편차가 존재합니다. 즉 XY점은 모두 회기석으로 엄격히 위치합니다. 참조 플랜 B의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갖는 이후 희소성 그래프 주변의 콘텐츠를 참조하세요. 우리는 카스파에 대해서도 동일한 선형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하는 월별 데이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리의 모델은 96.1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이것이 그 방법입니다. 1. 먼저 우리는 월간 S2F 비율을 동일간의 시장 가치에 대해 로그 스케일을 표시합니다. 2. 그런 다음 선형 회귀 모델을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데이터 포인트와 회귀성은 모두 아래에 표시됩니다. 가격 모델 도출. 우리가 도출한 선형 모델을 기반으로 추정 시장 가치, 즉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정 시점의 카스파의 추정 시장 가치와 카스파의 추정 공급량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시점에 카스파 추정 가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 모델은 가격은 시장 가치를 카스파 공급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제 2022년, 2024년에 확대해서 모델 가격을 카스파의 실제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요 주식 흐름 차트 외에도 추가적인 다이버버전스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가격과 주식 흐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가격이 주식 투 플로우 수준 위로 이동하면 발사선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반면 가격이 주식 투 플로우 선 아래로 떨어지면 즉 0에서 발사선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주기를 통해 가격이 주식 투 플로우 비율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사성을 주식 투 플로우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모델과 실제 가격은 서로 긴밀하게 일치하며 사소한 차이 사건은 주로 2022년 중반, 2000 후반과 2023년 중반에 발생했습니다. 주식 흐름 가격 예측 모델의 불가피한 몰락. 스톡 투 플로우의 모델은 자산의 경도 또는 시간에 따른 매매성을 알려주는데 매우 정확하지만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가격 예측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사소하고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산, 금융자산은 약 1000조 달러에 예상하며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0.085%, 금은 1.37%를 차지합니다. 금의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은 매년 60인데 금의 시장 재고와 연간 생산량 흐름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카스파와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비율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071년 비트코인의
71년에 비트코인의 스톡 플로우로 비율이 거의 50만에 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이 유지된다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모든 글로벌 금융 자산을 크게 초과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있을 법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지만 자산의 시장 가치를 주식 대 흐름 비율과 상관시키는 것은 흐름 감소가 단일 블록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무의미합니다. 반면 다른 모든 데이터 흐름은 지점은 반감기 사이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흐름이 사전마다 2배씩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비트코인의 경우 일반적인 시간 방향성은 사소합니다. 공급과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주식 대 흐름 가격 예측 모델은 가격 상관관계는 우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점은 스톡 투 플로우 가격 예측 모델은 일정하고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략 법칙과 비트코인 및 카스파의 관계. 거듭 제곱 법칙은 한 양의 상대적 변화가 다른 양의 비례적 상대적 변화를 일으키는 관계로 서로의 초기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 영역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로 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정육면체의 두피는 8배로 곱해집니다. 이 둘은 모두 거듭제곱 법칙 관계로 개수는 사각형이나 정육면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듭제곱 법칙 차원은 양수, 음수 또는 분수일 수 있으며 분수 차원은 프랙탈 개념을 발생시킵니다. 거듭제곱 법칙은 변수가 대수축에 표시되면 선형관계로 거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양을 서로에 대해 표시하면 양의 거듭제곱 법칙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제곱 법칙은 변수가 대수축에 표시되며 선형관계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 x 수평축이 표시되고 여기서 갖고 예를 들어 y는 10이며 비트코인과 카스파 피드백 루프에서 보듯이 거듭제곱 관계 법칙을 발견하면서 하면 시스템 속성의 기본적인 규칙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트코인 회원인 비트코인 가격과 거듭제곱 법칙 관계를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연구하고 대중화했습니다. 플랜 B 주식 대 흐름 가격 예측 모델의 Y축은 주식 대 흐름 값을 나타내니까 Y축은 시가총액을 나타냅니다. 반면 거듭제곱 법칙은 Y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가격을 나타냅니다. 온체인 가격 데이터에 따르면 카스는 약 2년 동안 거듭제곱 법칙 관계를 따랐습니다. 비트코인 외에 다른 디지털 자산은 카스가 있기 전까지 거듭제곱 법칙 관계를 따랐습니다. 카스가 이 모델을 계속 따른다면 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파워로우 가격 법칙은 스톡 플로우의 가격 예측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8년 1월 1일 파워로우에 따르면 1카스의 가격은 5USD가 될 것입니다. 반면 같은 날 2STF 가격 예측에 따라 1카스는 1000USD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가격 예측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격 예측이 수반되는 내용, 즉 긍정적인 기술 경제적 피드백 루프가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가격과 시간 사이의 상관관계가 거듭제곱 법칙 관계를 형성할 때 긍정적인 기술 경제 피드백 루프가 발생합니다. 긍정적 기술 경제 피드백 루프. 긍정적 피드백 루프는 주어진 방향의 변화가 지속적인 외부 조정 없이 같은 방향으로 추가 변화를 일으키는 자체 유지 프로세스입니다. 조정은 내부적이고 자체 적응적입니다. 따라서 긍정적 피드백 루프는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기능합니다. 긍정적 기술 경제적 피드백 루프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카스파의 작업 증명 모델에서만 존재하는데 가격 상승은 채택을 증가시키고 채택 증가는 채굴 수익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채굴 리소스를 제공, 채굴 수익성 증가는 해시파워를 증가시키고 해시파워 증가는 보안을 증가시키고 보안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수요 증가는 가격을 증가시킵니다. 누군가는 보안 증가가 자산의 수요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안이 강화되지 않다면 아무도 시스템을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안이 강화되면 더 강력한 가치 저장소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루프는 난이도 조정에 따라 자체 조정되며 블록을 채굴하는 데 필요한 해시 레이트가 반복적으로 변경됩니다.
난이도 조절은 루프의 가격이 방향이 너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버블이 평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버블은 이러한 루프 내에서 기다려지기 때문에 피아트 시스템 내의 붐과 침체와는 달리 건강한 채택과 혁신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피아트의 피드백 루프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복합하는 반면 기술적 피드백 루프는 긍정적 효과를 복합화합니다. 카스파의 기술 경제학. 비트코인이 단 하나의 1차 거듭 제곱 법칙이 아니라 여러 개의 2차 거듭 제곱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스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대 시간의 1차 거듭 제곱 법칙 외에도 카스파의 잔액대 시간, 해시율 가격대 시간, 가격대 주소, 해시율 대 시간 주소 대 해시율에 대한 2차 거듭 제곱 법칙을 계산했습니다. 6가지 거듭 제곱 법칙 중 3가지는 높은 비율의 적합도, 자산이 거듭 제곱 법칙을 지속적으로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유지했습니다. 적합도, 백분율은 거듭 제곱 법칙의 R2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목이 아파서 많이 못 읽겠네요. 이제 주요 포인트만 읽을게요. 카스파의 주요 거듭 제곱 법칙.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적합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카스파는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주요 거듭 제곱 법칙과 지속적으로 일치합니다. 비트코인 적합도는 0.92, 카스파의 적합도는 0.94, 비트코인이 15년 동안 존재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차이입니다. 따라서 카스파의 2차 거듭 법칙도 R2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스파의 긍정적인 기술, 견제적 피드백 루프는 비트코인보다 재생성이 뛰어납니다. 버블은 상당한 공급 충격에 비트코인 4년 반감기의 영향 없이 발생합니다. 카스파의 주요 공급은 주요 단일 사건 없이 매년 반감되고 채굴 보상은 매월 점차 감소합니다. 이는 미묘합니다. 따라서 버블 채택은 단 하단 추세의 기술과 시장에 의해 더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론의 카스파는 시장 상황에 더 잘 대응하여 더 나은 형태의 경제적 있는 화폐로 가능합니다. 굉장한 논문이네요. 대단한 인사이트인데요. 돈의 역사부터 또 돈이 어떻게 그 사람의 교환 매체로 나왔고, 정리를 하자면 왜 화폐가 나왔고, 또 화폐 시스템에 왜 또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하고, 또 거기서 또 희소하면서도 굉장히 앞으로 발행이 되면서도 한정량을 발행할 수 있는 이제 비트코인과 또 카스파를 비교하면서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비트코인 정식이 이어받으면서 이제 카스파가 제곱 법칙의 몇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카스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과 카스파는 함께 간다는 저는 뜻을 이해했는데요. 카스파가 좀 더 진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낫다는 또 내용이죠. 네, 대단한 인사이트고요. 1시간 13분 동안 읽었는데 와 진짜 목이 아프네요. 네, 여러분들 다양한 생각을 한번 댓글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또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신 행님께 감사합니다.